안녕하세요. 스카이 가게 이재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목동중학교 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 1번,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 자, 볼게요. 다이아몬드, 염화, 나트륨, 철 있고요. 우유, 공기, 암석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염화, 나트륨은 NaCl, 철은 Fe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유, 공기, 암석 이렇게 나와 있대. 그래서 얘가 뭐다? 순물질. 그리고 얘는 혼합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순물질과 혼합물을 나눴대. 그래서 가는 녹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가는 끓는 점이 한 군데만 나타나지 순물질이니까. 가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있는 혼합물이다. 가가 아니라 나가 돼야 될 거고, 나는 어느 점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아니죠. 순물질이 어느 점이 일정한 거다. 나는 한 가지 물질, 가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됐죠? 1번 문제 이렇게 받고 2번 문제 보자. 2번 문제 보면은요. 자, 탈지 A와 B는 순물질로 만들어져 있대. 순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피와 질량을 측정했대. 자, 이렇게 부피와 질량을 측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뭐 구하라고 나올까? 밀도 구하라는 거 나오겠지. 밀도 구하라는 거 나올 거야. 그럼 밀도는, 일단 밀도 구하는 식,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 그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래. 자, 그러면은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부피분의 질량 하면 여기다가 밀도라고 하나 줬고요. 21.45 나올 거고요. 얘는 10.5 이렇게 나오겠네. 자, 21.45면은 얘는 뭐다? 백금이고요. 10.5니까 얘는 뭐다? 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팔찌 A와 B는 같은 물질이 아니지. 밀도가 다르니까 다른 물질이다. 팔찌 A가 팔찌 B보다 가볍다. 질량 보면 되죠. A가 더 무겁지. 가벼운 거 아니고 무겁다라고 돼야 돼요. 팔찌 A의 밀도는 얼마였어요? 21.45였죠. 10.5가 아니었어요. 10.5는 B였고요. 팔찌 A는 백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맞죠? 백금 밀도가 같으니까 팔찌 A와 B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 같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 뭐예요? 밀도죠. 밀도는 다르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그래프가 나와 있지? 그래프가 나와 있어. 자, 그래프를 보면은 25도씨 1기압에서 물에 녹지 않는 고체 물질 가와 나의 부피와 질량. 부피와 질량 나와 있어. 우리 뭐 구할까 이제? 밀도 구할까? 밀도 구할 건데 물의 밀도가 1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얘 뭐 한다? 부피분의 질량을 해줘야 돼. 가 지점, 요 지점 하고요. 나 지점, 요 지점을 찍을게. 그럼 가에서 부피가 얼마? 20? 질량이 15니까 얘 밀도는 얼마 나와요? 1.5 이렇게 나오겠네. 나에서 20에 10이니까 밀도가 얼마 나온다? 그치, 0.5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가의 밀도는 얼마? 1.5니까 틀렸다. 그치? 0.5는 나가 될 거고요. 가의 밀도는 나의 밀도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돼야 되지. 가는 물에 가라앉는다. 물의 밀도가 1이니까 물보다 밀도가 크면 가라앉을 거고 물보다 밀도가 작으면 뜰 거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이네. 같은 부피일 때 가의 질량은 나보다 크다 돼야지. 밀도가 클수록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은 크다라고 알면 되고요. 같은 질량일 때 가의 부피는 나의 부피보다 어떻다? 작다. 그치? 부피가 작을수록 밀도가 큰 거고요.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큰 거다. 그래서 옳은 답은 3번 되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제 4번 문제. 그래프는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것들. 용해도 곡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녹는 양이 용해도가 점점점 커지더라. 라는 거고요. 이 선 위에 있을 때가 어떤 상태? 포화 상태. 선 아래쪽 오른쪽이 불포화 상태다. 그리고 A 지점이 과포화 상태인데요. 과포화 상태라는 말 안 쓰죠. 요즘은. 그냥 A 지점 뭐 된다? 석출된다. 뭐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A 지점은 불포화 상태 아니고요. 어디가? B가 불포화 상태다 라고 알 수 있어. 그리고 B점의 용액 250g이야. 자,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봐야 돼? 물과 용질이 합쳐진 거잖아. 그러면 얘는
용해도를 볼 거야. 용해도. 용해도에서 어느 지점? B 지점의 용해도를 봤더니 물 얼마에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얼마? 150g이지. 이거 두 개 합치면 용액이 얼마 나온다고요? 250g이다. 그러면 이 250g에는 뭐? 물이 100g에 용질이 150g 들어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자, 60도씨까지 온도를 낮췄대. 온도를 낮추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낮췄지. 그랬더니 얘 용해도가 얼마야? 100이잖아. 그럼 처음에 150g이 녹아 있었는데 100밖에 못 녹아. 그러면 석출은 50g이 석출된다. 2번이 맞는 내용 되겠네. 됐지? 자, 3번. C점의 용액 200g이야. 자, 용액 200g 마찬가지로 얼마? 물 100g에 용질 100g이 있는 상태잖아. C점에서. 온도를 80도까지 높이면 어떻게 돼? 높이면 더 녹일 수 있는 거지. 더 녹일 수 있다. 고체 50g 있다. 말도 안 되죠. D점은 어떤 상태? 불포화 상태다. 60도씨에 물 200g에 용질 250g을 녹인대. 그러면 자 60도씨니까 60도씨의 용해도가 얼마야?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100g이야. 그러면 물 200g에 250g을 녹이면 어떻게 돼? 과포화 용액이 되는 거지. 더 이상 녹일 수 없어. 200g까지만 녹고 나머지 50g은 녹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자, 다음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탄산음료를 넣을 때 기체 용해도를 묻는 거야.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지고요.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근데 지금 압력은 고려하지 않고 뭐만 고려했다? 온도를 고려한 거지.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크다. 용해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기포 발생량이 적다라는 얘기야. 많이 녹아 있으니까 빠져나오는 것이 적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탄산음료를 넣는데 뜨거운 물에서는 기포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얼음물에서는 기포가 적게 발생을 한 거잖아. 그래서 기체 밀도 아니고요. 끓는 점도 아니죠. 기체 용해도와 온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래서 답이 3번 되겠네요. 압력은 뚜껑을 닫거나 열거나 해야지 압력 관계를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뚜껑을 닫거나 열거나 없으니까 압력하고 관계가 없다. 기체 용해도와 용매의 종류 아니죠. 용매는 똑같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자, 6번 문제를 보면은요, 소주골입니다. 얘를 가열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를 나타내는 거야. 자, 탁한 술을 넣대. 탁한 술을 넣고 끓였더니 먼저 끓어 나오는 것이 뭐야? 알코올이 먼저 끓어 나오지, 에탄올.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서 먼저 끓어 나와. 그래서 찬물에 뭐에? 냉각이 되니까 얘가 기체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어서 여기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맑은 술이 나오게 되겠죠. 에탄올이 물보다 나중에 아니고 먼저 끓어 나올 겁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먼저 끓어 나올 거고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온다. 얘가 맞는 거지. 밀도차가 아니라 무슨 차이?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고요. 탁한 술보다 A에 포함된 에탄올의 농도가 어떻다? 높다 돼야 되지. 여기에 있던 에탄올만 거의 대부분 빠져나왔으니까. 소주 끓이기 위해는 찬물에 의해 기화가 일어난다. 아니죠. 찬물에 의해서는 냉각이 되니까 액화가 일어나는 거죠.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액화 일어난다.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요거는 분별 깔때기야, 그지? 무슨 차이를 이용해? 밀도차. 그렇죠? 자, 얘는 벽시다. 얘도 무슨 차이?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고요.
자, 얘는요, 걸음이잖아. 무슨 차이를 이용해? 용해도차를 이용한 겁니다. 자, 가를 설명했다. 가는 실험장치는 걸음장치 아니고 뭐 분별 깔때기. 마개를 닫고 꼭지를 돌려 아래층의 액체를 분리한다. 마개를 닫고 아니고 마개를 열어야지 빠져나올 거야. 마개를 열고 꼭지를 돌려 아래층의 액체를 분리한다. 끓는 점차 아니고요. 무슨 차이?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장치이다.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이동한 거지. 무거워서 아래로, 밀도가 작은 물질이 위로. 서로 잘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이다. 맞죠?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지? 자, 8번. 가에서 다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 자, 가는 밀도차니까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 끓는 점. 모래 속의 사금은 밀도. 근데 고체 밀도니까 가는 액체 밀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밀도긴 하지만 틀렸어. 모래와 스타이로폼도 밀도차. 소금물에서 물을 분리하는 것은 끓는 점차. 알찬 벽시와 쭉정이는 밀도차야. 자, 그러면 일단 가는 밀도니까 틀렸고요. 얘 밀도차 맞고요. 얘 밀도차 맞고요. 끓는 점차 틀렸고요. 얘도 틀렸다, 그지? 자, 그러면 이거 둘 중인데요. 모래 속 사금은 밀도 촬영해서 분리를 하지만 어떻게? 2번처럼 아니면은 이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흔들어 주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혼합물의 분리? 액체.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기 때문에 가는 답이 될 수 없어요. 모래 속 사금 분리는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이 답이 되겠죠. 서로 고체인데요. 두 가지 종류의 고체에서 밀도가 중간 정도이고요.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었을 때 모래가 가라앉고 스타일폼이 뜨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3번 답이 됩니다. 9번. 자, 9번 문제는 석출량을 구하라는 문제야. 우리 이 석출량 구하는 문제는 시험 대비 특강 영상에도 하나 올라와 있어요. 자, 석출량 구하는 건 4단계로 구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 온도에서 물의 양과 용질의 양을 구할 거야. 그래서 포화용액 105g. 우리 포화용액 나오면 어떻게 두자 그랬니? 용해도를 보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언제? 60도씨에서. 60도씨 용해도가 110이래. 그러면은 물 얼마에? 100g에 질산칼륨이 얼마 있다? 110g 있으니까 용액의 양은 210g이 되겠지. 이렇게 되면 이 용액의 양은 얼마가 돼요? 포화용액이 210g이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포화용액의 양이 105g이니까 절반이잖아. 그래서 여기 현재 있는 처음 온도에서 물의 양은 얼마 있다? 절반이니까 50g 있고요. 질산칼륨의 양도 절반이니까 55g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일 거야. 됐지? 자, 그리고요. 여기 좀 더 위에다 적을게요. 처음 온도에서 물의 양이 50g, 질산칼륨의 양이 55g이 있는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뭐 했다? 20도씨로 냉각시켰대. 그러면 두 번째 뭐 한다 그랬다? 냉각된 온도에서의 용해도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물 몇 g에?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양. 냉각된 온도가 20도씨니까 31.6g이 녹을 거야. 세 번째 단계 뭐 하라 그랬어? 물의 양 맞춰주자 그랬다. 그지? 처음 물의 양이 50이니까 이 물의 양을 얼마로? 50g으로 맞춰줍니다. 그럼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 15.8g이 녹을 수 있지. 그러면은 처음 녹아 있는 양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뭐 한다? 빼주면은 석출량이 나오죠. 두 개 빼면 얼마 나와요? 39.2g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용해도, 석출량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다. 자, 다음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어떤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가열 곡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니까 끓는 점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끓는 점은 수평인 구간이잖아. 수평인 구간이 끓는 점이란 말이야. 근데 A의 수평한 구간과 B의 수평한 구간과 C의 수평한 구간이 전부 다 어떻다? 같다. 그럼 끓는 점이 전부 다 같으니까 얘네들은 어떤 물질? 같은 물질이다. 근데 A가 제일 빨리 끓었고 C가 제일 늦게 끓었으니까 양이 적은 거고요. 얘는 양이 많은 거다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A의 질량이 B보다 작다. A, B, C 모두 질량이 같은 건 아니다. 그지? 모두 다른 물질 아니고 같은 물질입니다. 같은 물질이니까 끓는 점이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다. 끓는 점의 크기는 전부 다 같다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11번.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정의하는 과학적 용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뭐예요? 비열 되겠죠. 그냥 용어 정리야. 비열에 대한 정의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12번이요. 보기의 내용 중 냉난방기구의 효율적인 사유과 효율적인 단열 방법을 옳게 고른 것은 온돌방은 전도가 잘 일어나는 바닥재를 사용을 한다. 자, 온돌방, 전도가 잘 일어나는 바닥재. 그리고 벽걸이용 에어컨은 대류가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바닥에 가깝게 단다. 바닥에 가깝게.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에어컨은 언제 달아야 된다고요? 위에 달아야 된다 그랬지. 위쪽에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가깝게 단다는 틀린 내용. 이중창을 설치하여 공기층을 만들면 전도로, 아니죠. 전도 맞죠? 전도로 빠져나가는 열을 줄일 수 있다. 단열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건 내용 맞고요. 벽에 알루미늄이 포함된 단열재를 설치하면 전자기파를 반사하여 대류로 빠져나가는 열을 줄일 수 있다. 자, 알루미늄 포함된 단열재를 설치하면 어떻게 돼? 빛을 반사하지. 전자기파를 반사하여 대류로 빠져나가는 열을 줄일 수 있다. 자, 빛을 반사하는 것은 대류가 아니라 복사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열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온돌방은 전도가 잘 일어나야지 빨리 따뜻해질 거고요. 그리고 벽걸이용 에어컨은 위쪽에 이중창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대류가 아니라 복사에 대한 거니까 답이 기억 대긋되는 1번 답이 되겠네. 됐죠? 13번. 그림 가나다는 난로가 있는 방의 열의 이동 방법이야. 자, 더운 공기, 찬 공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대요. 얘는 대류지. 난로 앞에서 직접 전달되는 거 얘는 뭐다? 복사고요. 그리고 주전자가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주전자 손잡이가 뜨거워지는 것은 고체에서 열의 이동인 전도됩니다. 대류, 복사, 전도돼 있는 거 찾으면 되니까 답 5번 되겠네. 됐지? 14번. 자, 20도씨에 수은, 글리세린, 벤젠, 물, 에탄올을 5ml씩 각각 유리 시험관에 넣었대요. 그리고 20도씨에서 50도씨로 뭐 한 거야? 가열을 해준 거지. 10분이 지난 후의 모습이래. 자, 그랬더니 벤젠이 가장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 에탄올, 그 다음 글리세린, 그 다음 물하고 수은하고 비슷하다, 그지? 열팽창을 나타낸 겁니다. 열팽창.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액체 열팽창을 나타낸 거고요. 모든 액체는 열팽창하는 정도가 어떻다? 다르다라고 돼야 되지. 많이 팽창한 것과 적게 팽창한 것이 있더라. 시험관 액체 중 세 번째로 열팽창하는 정도가 큰 것은 누구야? 글리세린이다 라고 돼야지. 맞죠? 시험관에 담긴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고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돼서?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빨라져서 부피가 팽창하지. 활발해져서.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기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죠. 우리 주변에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한다.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죠? 16번. 표는 질량이 같은 세 물질 가, 나, 다에 같은 양의 열을 가했을 때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입니다.
처음 온도, 나중 온도. 얘 온도차 얼마? 11도. 얘는 온도차가 5도. 얘 온도차가 23도입니다. 비열이랑 온도 변화랑은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죠.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이 누가 제일 커요? 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가, 다 순서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17번. 그림은 여름 중 더운 날 전신주의 전선과 기찻길 틈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름날 더우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전선이. 근데 더워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얘가 늘어나는 거지. 팽창해서 이렇게 쳐지는 거죠. 원래는요, 얘가 떨어져 있을 거야. 기찻길에 선로가 떨어져 있는데 길어지기 때문에 열팽창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틈이 좁아진 겁니다. 됐죠? 전신주의 전선이 늘어지고 기찻길 틈이 좁아진다. 그래서 답이 1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나머지 안 봐도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18번. 18번 문제가 좀 기네요. 천천히 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치매 작용을 알아본데 치매는요,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침을 충분히 적셔주고 침에 적신 거드를 증류수에 헹구어 침 용액을 만들었다. 시험관 A에는 묽은 녹말 용액, 증류수를 각각 10ml 넣고요. 시험관 B에는 묽은 녹말 용액, 침 용액을 각각 10ml. 자, 그럼 녹말이랑 증류수랑 같이 들어있는 거고 녹말이랑 침이랑 같이 들어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녹말이 그대로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반응을 해. 그래서 이 녹말이 뭐로 변해요? 엿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될 겁니다. 2시간간의 온도 얼마? 체온 정도의 온도니까 35에서 40도씨 정도 될 거야. 물에 10분 정도 담궈둡니다. 두 개의 페트리 접시에 시험관 AB 용액을 각각 드러내요. 페트리 접시 AB를 만들고요. 두 접시에 무슨 용액 한 방울씩 떨어뜨린 색깔을 관찰한다. 그리고요, 남은 용액에 무슨 용액 두 방울씩 넣고 온도를 어떤 물에 넣은 다음 색깔을 관찰한다. 자, 첫 번째는요, 아요딘과 칼륨 용액에 넣고요. 두 번째는 베네딕트 용액에 넣는 거예요. 그지? 베네딕트 용액에 넣고요. 온도 뭐의 물에? 온도가 높은 물에 담그는 거, 따뜻한 물에 담궈서 색깔 변화를 관찰한 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아요딘과 칼륨 용액이고요. 얘는 베네딕트 용액이야. 얘는 녹말을 검출하는 용액이고요. 얘는 당을 검출하는 용액입니다. 페트리 접시 A 색깔 변화 일어나는데 어떤 색으로 변해요? 청람색으로 변하겠죠. 녹말이 있으니까. 그리고요, 페트리 접시 B 같은 경우에 색깔 변화 없고 얘가 색깔 변화인데 그래서 어떤 색? 황적색으로 변합니다. 지시하게 빠른 반응을 해서 기억과 니은의 온도는 높을수록 좋다. 기억과 니은의 온도가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니죠. 기억의 온도가 높으면은요, 침이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침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다 아니고요. 니은은 포도당과 반응하는 지시약 아니고요. 녹말과 반응하는 지시약이죠. 이것은 수단스리 용액 아니고요. 베네딕트 용액이었어요. 미음의 색깔 변화는 황적색이어야 돼요. 청람색 아니고 황적색이고요. 실험 결과 시험관 B와 페트리 접시 B에는 녹말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지? 녹말이 뭐로 변했다고요? 엿당으로 변한 거죠. 당으로 변했기 때문에 녹말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왜? 색깔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그치? (19번) 소화와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좋은 것은 주름과 융투는 소장 안쪽 표면적을 넓힌다. 맞죠? 소화가 끝난 영양소는 대장에서 모두 흡수된다. 아니죠. 소장에서 흡수되는 거죠. 영양소는 소장에서 모두 흡수되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라이페이스에 의해 흡수 가능한 크기로 분해된다. 라이페이스는 누구를 분해하는 거야?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요소였죠. 단백질은 위에서 분비되는 염산 아니고요. 위에서는 펩신이 분비되고요. 펩신에 의해서 바로 아미노산으로 되는 거 아니죠.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지방은 펩신의 작용으로, 지방산과 펩신 아니고요, 뭐 라이페이스의 작용으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된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자, 그 다음 순환. 20번 문제. 각 명칭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물었습니다. 그림 나온 명칭부터 적자라고 했다, 그지? 여기가 우심방, 여기가 우심실, 여기가 자심방, 여기가 자심실. 됐죠? 자심실에서 빵 빠져나가는 얘가 대동맥. 우심실에서 빵 빠져나가는 얘가 회동맥. 회동맥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얘가 회정맥. 대동맥을 거쳐서 쭉 해서 대정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라는 뭐다? 판막이야, 판막. 그래서 가는 대동맥이니까 틀렸다, 그지? 대동맥. 나는 회동맥. 다는 회정맥. 라는 판막. 마는 자심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네. 됐지? 자, 21번이야, 21번. 21번. 위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라는 혈액이 심실과 심방을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한다. 아니죠. 라는 판막이잖아. 판막이 하는 역할이 뭐다?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1번은 틀리네요. 모세혈관은 세포 내에 쌓인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만 하는 거 아니죠. 양분도 운반하고요. 산소도 운반하고요. 이산화탄소도 운반하고 노폐물도 운반을 해요. 그죠? 그리고 모세혈관은 물질 교환 장소죠. 그래서 혈관은 전부 다 운반을 합니다. 다에 흐르는 혈액에는, 다에 흐르는 혈액, 다가 뭐였지? 폐정맥이었죠. 폐정맥은 폐를 돌고 온 거잖아.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여서 온 거야. 그래서 산소가 훨씬 더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산소가 많다. 폐순환의 이동 순서는요. 심장에서 어디로 가요? 자, 나로 갈까요? 그지? 심장에서 나로 가고요. 폐, 모세혈관, 그리고 어디? 다에서 심장순이다. 얘가 맞는 거네. 4번 될 거고요. 온몸 순환의 이동 경로는 심장,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로 가죠. 온몸의 모세혈관, 그리고 대정맥, 심장순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22번. 우리 몸의 구성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 동물의 세포는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아니죠.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것은 광합성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 세포에서 엽록체에서 만드는 거다. 그래서 동물의 세포에서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다. 조직은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지. 같은 기능을 하는 다양한 세포가 유기적으로 모인 것이다. 기관은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다. 기관계는 같은 모양과 다른 기능을 하는, 아니지, 다른 모양이어야 되는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거다. 동물의 몸은 세포, 조직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야? 식물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빠져야 되고요. 조직계, 기관,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기관계가 들어가야 되죠. 동물 같은 경우에는 개체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옳은 답은 몇 번?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번이다. 됐지? 23번 문제. 자, 23번. 혈액액 속에 4가지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A가 혈장, B가 혈소판, C가 백혈구, D가 적혈구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 알고 있으면 돼. 산소와 결합하여 붉은색을 띠는 것은 D, 적혈구고요. 혈액 응고 되지 않고 잘 흐르도록 도와준다. 이딴 건 없어요. 그죠? 혈액 응고 방지는 없어요.
식균 작용을 하는 것이 맞고요. 상처가 나면 혈액이 응고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B. 영양소 운반 작용을 하는 것은 혈장 A가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됐죠? 24번. 호흡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 호흡운동. 날숨에는 가로막이 내려간다. 날숨은 내뱉는 숨이잖아. 그럼 가로막이 올라가야 되죠. 날숨은 폐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폐의 부피가 작아집니다. 들숨에는 갈비뼈가 올라가는 거죠. 공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폐의 부피가 커지고요. 흉곽의 부피가 커져서 갈비뼈가 올라간다. 들숨에는 흉곽의 부피가 커진다. 맞죠? 들숨에는 폐의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폐의 압력이 낮고 대기압이 높으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숨이야.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자, 25번.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세포호흡.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식물에게서 일어난다. 세포호흡의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맞죠? 세포호흡은 달리기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더 활발해지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더 활발해진다.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면 각 기관계가 조화롭게 작용을 해야 되는 거 맞죠? 필요한 양분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 공급하고요. 이산화탄소라든가 노폐물들을 제거해줘야지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는 거지. 세포에서 영양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과정. 세포호흡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26번. 같은 기관계를 이루는 기관. 심장, 폐. 심장은 순환계, 폐는 호흡계, 방광은 배설계, 대장은 소화계, 위, 소장은 얘는 소화계, 방광은 배설계, 위, 소장, 대장은 전부 다 소화계. 그래서 답은 4번. 심장 모세혈관은 순환계, 방광은 배설계.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자, 그 다음 27번. 배설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어. 자, 사부체는 콩팥 겉질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지? 속질에만 존재하는 거 아니고요.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네프론이다. 맞죠? 오줌 생성의 기본 단위 네프론. 그래서 답은 2번 될 거고요. 노폐물의 이동은 보몬 주머니 내부의 세뇨관에서 일어난다. 자, 노폐물의 이동이야. 노폐물의 이동. 이동은요, 어디?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혈관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보몬 주머니 내부의 세뇨관이 아니라 콩팥 내부죠. 콩팥 내부의 세뇨관에서 일어나는 거다. 콩팥은 독성이 강한 물질을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꾸는 콩팥이 하는 것이 아니라